오늘은 이것 법원 경매 정보 띄우고 그다음 민사집행법 띄우고 교재 띄우고 3개를 같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래 정확히 알고 계시면은 사실은 권리 분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중개를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전부 다 누구나 다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전부 다 법률로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 민사집행법이니 뭐 권리분석이니 이런 것들은 실제로 몰라도 아무런 누가 피해를 보지 않게끔 법률 규정이랄지 특히 민사집행법,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런 데 전부 다 완벽하게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왜 가끔가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가 나는 분명히 물건이 감정 가격이 3억인데 최저 가격이 5천만 원 더였더라. 그래 나는 6천만 원으로 샀다. 그런데 6천만 원 주고 사면 얼마가 이익 본 겁니까 이게? 2억 4천 이익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얼마가 이익 본 게 정상이냐면은 시세에 비해서 많이 싸봐야 정상적인 경우에 많이 싸봐야 한 20% 정도 싸게 사면은 굉장히 잘 산 거예요. 예, 그런데 가끔 가다가 다른 사람한테는 필요 없고 본인한테만 필요 있는 물건이라면은 유찰이 많이 돼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다 필요한 물건이라도 특별한 제약사항이 걸려가지고 계속 유찰돼가지고 감정 가격이 무슨 5억짜리인데 실제 내가 1억 주고 샀다. 그러면 뭔가 하나가 빠뜨린 거예요. 예, 그래 나는 지금 1억 주고 산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억이 아니라 4억 정도 4억 5천만 원 주고 사는 꼴이 되네요. 그러면은 자기 기대에 벗어난 그런 일이겠죠. 그래서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 다음에 또 민사집행법 오늘 약간만 보여드릴 텐데 민사집행법 보면은 용익물건이 1순인 경우 낙찰자가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상권이랄지 지역권은 인수되어 봤자 실제로 돈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돈은 당사자들끼리 나중에 해결할 문제예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1순인 경우는 민사집행법에서 아예 나중에 상계할 때 계산서를 작성할 때 낙찰인에게 경우에 따라서 인수를 시켜버려요. 만약에 전세권자가 1순인데 나 계약기간이 더 남았다. 그래 살겠다. 그래 버리면은 남의 고지서를 떼어줄 때 법원에서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계산서를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안에 4억짜리 전세권자가 설정되어 있다. 1순위로 설정되어 등기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예, 설정되어 있더라. 그랬는데 내가 그걸 인수를 이제 낙찰 받았어요. 내가 그걸 한 4억 5천만 원 주고 낙찰 받았어요. 그런데 전세권자가 배당 시작을 안 해버리네요. 왜 배당 시작 안 하냐 물어봤더니 나는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까 더 살겠다. 예. 그 기간을 살겠다 그러네요. 그러면 법원서 알아서 4억 5천만 원을 상계시켜주고 계산서를 5천만 원짜리 다시 끌어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느 일방이 손해보는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1순위인 전세권자가 배당 시장 1순위도 불구하고 배당 시장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런 일은
상상 속에나 발생됩니다. 1순위가 전세권자일 경우에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이 배당 신청을 했지 않았다는 뜻이죠. 경매 신청을 했지 않았다는 뜻이죠. 만약에 2순위나 3순위 누가 기타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을 했을 경우는 1순위가 못 받는 경우는 절대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1순위 전세권자가 못 받으면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취해버려요. 경매를. 그런데 딱 하나 예외.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을 했네요. 근데 자기가 일부를 못 받았어요. 그런 경우는 못 받은 돈은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자기가 계약했던 전 주인한테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 딱 법이 제도 정비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민사집행법하고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두 개 또 안에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서 더 이상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변호사한테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누구도 손해보지 않아요. 그런데 또 아버님께도 약간 말씀드렸지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온 전세하고 민법에 나온 전세하고 똑같은 전세인지 알고 민사집행법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나온 용익문건을 헷갈려가지고 이유야를 불문하고 경매가 이루어지면은 무조건 채권자들은 배당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매 신청 경매 개시일정 즉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뒤에는 물권자일자라도 그 뒤에 등기한 사람 그러니까 임의경매 개시일정 강제경매 개시일정 그 뒤에 등기한 사람은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채권자와 똑같이 무조건 배당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배당 신청하지 않으면 배당 절차에 참가하지 못해요. 즉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민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민사집행법에 하루아침에 만든 법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독일, 프랑스 전부 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이 경매는 법을 모르는 누구도 참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아까 말한 몇 가지 경우에 기대감에 벗어나서 나는 이거 뭐 5천만 원이라고 최저가가 있어서 6천만 원 주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4억 5천짜리더라. 그래도 손해보지 않아요. 5천만 원 이익 받잖아요. 근데 자기 기대에 벗어나는 거죠. 나는 한 4억 번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5천만 원 못 걸었다. 이런 걸할지 아니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채권자는 무조건 배당 신청을 해야 된다. 뭐 1순위가 됐든 굉장히 두께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이랄지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소액 우선 변제권 이것들은 1순위에 1순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는 나중에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다시 좀 설명드릴 텐데 자기 권리는 자기가 주장을 해야 돼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은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보호해주잖아요. 즉 노마법 개정안에 권리에 참조하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재판에서도 나가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은 상대편이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하는 의제자백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저요. 무조건요. 뭐 일반 사람들이 재판 같은 데서
이거 전문가인 판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에 그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권리를 판사가 원용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자기 권리는 무조건 주장을 하고, 모르면은, 자기가 좀 모르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선임해야 돼. 일반인은 상대는 변호사 선임했고 자기는 변호사 선임 안 했다. 그거는 거의 특별한 아주 간단한 거, 그런 것 아니고는 거의 진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전문가인 변호사는 딱 요점만 정리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 법을 모르는 일반인은요, 말도 자기 신세 타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온갖 얘기를 다 해요. 막 판사가 막 열받아서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예, 정말. 판사도 사람인데 짜증나겠죠. 너 어떻게 하라고요? 막 이렇게 놓고 막 그래요. 막 난리나요. 예, 그래서 그 말은 판사가 답답하죠. 분명히 저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말을 안 해요. 권리 주장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집니다. 저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것도 뭐가 있냐면은, 나중에 또 뭐냐 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오늘도 아마 그게 좀 나올 텐데, 점유부 취득시효. 그것도 너 혹시 여기에 의의 있으면 의의 신청을 해라. 그랬는데, 의의 신청을 안 해요. 내 땅인데 내가 뭐로 주장해요? 이러면 집니다. 상대편 주장을 받아들여 버려요.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집값이 반토막 나다 보니까, 물론 집값은요, 서울에 중요한데, 교통 좋은데, 그 다음에 전망 좋은 데 있는 아파트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인구 절벽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올라갈 때는 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전세값보다도 집값이 밑으로 가는 경우, 즉 깡통 전세가 생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겨요. 주택임대차법을 나중에 계속 몇 번 중요한 데를 제가 짚어드릴 텐데, 주택임대차법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채권 관계에서 발생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특별 법이에요.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채권이에요. 그거는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은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특히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게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은 등기되어 있는 전세권을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임차권인데, 임차권은 등기되어 있는 임대차를 임차권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물권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그걸 임차권은 물권화 경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 5조 몇 항인가 그 안에 보면은 임대차 건물이 경락으로 소멸한다. 단 보증금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는 그래야지 않는다. 즉 소멸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 뜻이 아니라, 임대차 관계가 원래 종료돼야 되는데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는 임대차 관계가 살아있다 그 뜻이에요. 살아있으면 못 받은 돈을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 맺은 사람한테 주장을 해야죠. 전혀 모르는 경락자한테 돈 내놔라.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원래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되냐? 그 점유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원래 계약받은 사람이 그 돈을 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계약을 체결했던 집주인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무자력자가 되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점유권이 살아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경락인은 별 수 없이 그 사람을 쫓아내려면, 즉 그 집을 명도를 받으려면 그 사람이 못 받은 금액만큼 물어줘야 되는 거죠. 물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도 더 이상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그 민사집행법에 더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이유는, 그랬더라도 경락인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집값이 우리 그 경락은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 유찰되죠. 아까 그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있는 경우는 두 번 정도 유찰됩니다. 그러면 원래 그 집값이 실제로 한 3억 전지에 간다면은 두 번 유찰하면은 1억 4,900만 원. 내가 그걸 2억에 샀어요. 그러면 1억만큼 이익 본 거잖아요. 1억만큼. 그런데 그 집에 3억짜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가진 사람인데 3억 전세권 전세에서 살고 있어요. 전세권 등기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만 못 받겠어요? 배당 신청했을 경우. 그 1순위가 누구냐면 아까 특별법으로 보호된 사람 혹은 경매 비용이니까 5천만 원도 안 돼요. 5천만 원. 그 사람은 그 등기되어 있지 않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그 채권적 성질을 가진 전세권자는 많이 못 받아야 한 3천만 원 정도 못 받아요. 그러면 경락인이 그 사람 쫓아내려면 얼마를 줘야 돼요? 3천만 원만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그 경락받은 사람은 손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도 한 1억 이상 이익 받잖아요. 그래서 법에 더 이상의 규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서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 즉 채권적 성질을 가진 전세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상담을 요하면은 무조건 배당 신청을 하시고, 배당 못 받은 금액이 있으면 받을 때까지 그 집을 안 비워줘도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배당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은 금액이 있으면은 경락인이 인수하는 거나 똑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손해를 안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그 대법원 판사만 빼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사람이 1순위일 경우는 그 사람은 배당 신청하지 않아도 경락인이 싸그리 인수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상담을 해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절대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 상대가 끝까지 버텨버리면은 한 푼도 못 받는 불상사가 발생됩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제로는 나중에 좀 이따가 그 민사집행법 92조인가요? 92조인가? 4조인가? 제가 조문은 좀씩 헷갈립니다. 그런데 그 근방에 있어요.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조문이 조금씩 헷갈려요. 조문이 하도 많고 하도 법이 바뀌니까 헷갈려요. 예, 거기 보면은 간단하게 그 한 개 조문 4개 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조항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오늘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더 좀 깊이 들어가고 어렵게 들어가면은 그 부분을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용익물권을 오늘 좀 들어갈 텐데, 지상권, 지역권, 저작권. 지상권 중에 또 우리가 좀 많이 해당되는 게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법을, 흠결투성인 법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 아주 전문가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예, 그짝에 심오하게 연구를 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좀 헷갈리겠지만은, 그걸로 밥 벌어먹은 사람들은 특히 판사들이죠. 판사들이에요. 검사는 아닙니다. 검사 출신이랄지 형사 출신들은 그거 몰라요. 인사 출신들. 왜냐면 그 사람들도 학교 다닐 때는 다 공부를 했겠지만은요, 몇 년 지나면 싹 잊어버립니다. 자기들 하는 것만 전문가고 하지 않는 것은 잊어버려요. 자, 일단은 내각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혹시 거기에 어려운 게 나오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경매 참가해서 자기가 필요 없는 물건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법을 공부한 사람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면은 그 제도 없애겠죠. 말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이런 것들을 뭐 권리분석 이런 거 너무 깊이 할 필요 없어요. 괜히 머리만 아프고 알면 알수록 완벽히 알지 못하고 적당히 알면요, 이거 겁먹어가지고 못 삽니다. 물건 못 사요. 예. 그런데 그 법을 그렇게 민사집행법 이념이랄지 그런 게 비춰볼 때 모르는 사람이 입찰 참여 못하게끔 한다든가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고란에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는 이따 명시해놨어요. 명시해놨어요. 하지만은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한 서너 달 공부하셔가지고요, 대충 이거 무슨 말이다. 예, 그 다음에 너무 싼 거, 그것은 내가 인수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할 것은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합니다. 유치권은요. 예. 그런데 또 그것도 무조건 인수시킨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유치권이라는 것은 그 물건에 10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100원어치 를 투자를 했다. 그럼 원래 그 물건보다도 100원만큼 높은 가치가 상승했죠. 그러면은 그 100원만큼 투자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본 물건의 가치 변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낙찰인이 유치권 행사를 하는 그 물건을 낙찰을 받았더라도 손해보는 일은 발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치권을 무조건 인수시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여기에 나왔던 안 나와 있던 유치권이 성립되면은 무조건 인수를 시킵니다. 유치권이라는 건 다시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유치권이라는 것은 그 물건의 가치를
높인 만큼을 그 당사자에게 권리를 줘요.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물건이었다. 근데 누가 100원을 투자를 했다.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대부분이 대부분이 공사입니다. 공사. 그래서 원래가 100원, 1,000원짜리였는데 그 사람이 거기다가 100원어치 가치를 첨부해서 110원이, 1,000원, 100원, 1,100원짜리가 됐네요. 그걸 내가 샀을 경우는 내가 1,100원짜리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1,000원만 두고 사는 거예요. 100원은 이제 누구한테 줘야겠어요? 그 유치권자한테 줘야겠죠. 그래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평가를 그렇게 해놔요. 평가를. 그런데 엉뚱없이 100원 들여놓고 200원 뭐 그렇게 요구를 한다. 그런 경우는 나중에 경락인이 법원에다가 저 사람이 이만침에 그 값어치를 투여해놓고 이만침에 그 돈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법원에서 당사자를 불러다가 협의를 해라.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엉뚱당도 말도 안 되는 유치권을 주장했을 경우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를 해버립니다. 판결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게 뭐냐? 유치권 맥없이 유치권도 없는데 유치권을 주장한 사람은 얼마나 덤태기를 쓰냐면은 그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업무방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치권도 성립 안 되는데 막 유치권 있다고 막 그 띵깡 놓은 사람한테는 나중에 잘못하면 덤택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 안 된 사람은 유치권을 주장하면 안 돼요. 그 대신에 또 가끔가다 자기는 공사비가 1억밖에 안 되는데 막 10억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주위에 그 일반 공사자들의 그 자문을 얻어가지고 저 정도면 그 1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몇 개 회사가 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뭐라고 그런 내용으로 그걸 떼어다 법원에 제출하면은 판사가 이제 당사자 불러다가 화해 조정을 시키고 화해 안 되면은 판결을 내려버리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려면은 법을 모르는 사람, 권리분석을 모르는 사람도 손해보지 않게끔 법을 전부 다 딱 해놨는데, 정비해놨는데, 정비해놨습니다. 그래, 여러분도 아파트 가서 사실 때 너무 겁먹으시면 안 된다. 그런데 골치 아픈 일이 발생되니까 그건 피해가라 몇 가지 경우만. 그건 제가 한 10번 정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끝날 때까지는.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물건은 그 탕정에 있는 베리움 타운하우스. 이게 이제 외국에서 유행한 주택 문화인데요. 타운하우스란 게 그 전유 부분은 자기 그 고유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과 공통으로 써요. 정원이랄지 뭐 그런 것들. 그게 타운하우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타운하우스가 우리한테는 좀 약간 이질적인 그런 문화죠. 우리는 보통 자기가 집을 가지면은 마당도 짓고 방도 짓고 싹 짓고 자기 거야 돼. 나무도 자기 거. 그런데 여기는 그 방 문 열고 들어간 전유 부분은 자기 고유의 그 부동산이지만은 밖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뭐 이게 상당히 커요. 그런데 4억 5천에 평가됐는데 당연히 유찰이죠. 이건 자르면 2번까지 유찰됩니다. 2번까지. 그런데 우리 개념에 나 혼자 오로지 가져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일정 부분이 같이 사용하면 혹시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주택 단지 전체 관리를 진해 이
집에 사는 사람만 관리를 하는지 전체를 관리소 둬가지고 아파트처럼 관리를 하는지 그건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밑에 이 지붕은 길입니다. 길. 그 다음에 유찰. 근린시설 그 부지인 것 같아요. 유찰. 낙찰된 걸 보시겠습니다. 낙찰된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참, 이따 그 우리 그 입찰했던 그 아파트. 여기서부터 입찰된 물건이 한 2개 나올 거예요. 여기는, 여기도 보다시피 감정가격이 5억 7천. 5,700. 그런데 2번 유찰돼가지고 반절 가격인, 왜 2번 유찰 반절이냐? 60%가 유찰돼야지. 왜냐면 이 가격이 30% 다운되고 그 30% 다운되는 가격이 또 30%이기 때문에 60%가 다운된 게 아니라 49% 정도가 다운됩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이 2억 7,930만 원. 어떤 분이 2억 8천, 맨 억을 보다 보니까 간띠가 커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이 억으로 가네요. 2,814만 원 주고 어떤 분이 사가셨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얼마 이익 본 거예요? 3천만 원 정도 이익 봤잖아요. 예, 경매를 사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이 감정가격이 거의 시세랑 비슷하게 감정을 해놓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거래 가격을 신고하게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가운데 끼면은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고 당사자들이 공인중개사가 없으면은 그 매 수인이 신고하게 돼 있죠. 근데 거의 뭐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가 유찰. 이게 그 우리가 봤던 거죠. 모종동에는 모종 캐슬 어울린 3단지. 이게 실거래 가격이 어떤 분이 3억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3억 7천, 3억 7천 정도로 그 팔리고 있더라고요, 실제요. 그러므로 이 가격도, 감정 가격도 실거래 가격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10%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층수, 동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전망이랄지 층수랄지 그런 게 좀 좌지우지합니다. 이것은 그 아파트 공식처럼 굳어져 있어요. 이 감정 가격에서 무조건 대부분이 한 번은 유찰되면은 30% 다운된 가격, 즉 최저가격이 2억 6천, 2억 6천 180만 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도 아파트를 사시려면은 이 아파트가 몇 년 됐는가, 예,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꼭 띄워보시고 혹시나 또 아까처럼 그 임차인이 있으면은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전입세대 확인서를 띄어서 2개를 비교해보고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건 어렵지 않아요. 등기부 등본 갑구나 을구에 나와 있는 권리를 쭉 1, 2, 3, 4 여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상권 뭐 이런 권리가 쭉 있겠죠. 뭐 근저당 뭐 지역권은 어쩌다 보이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전세권 뭐 이런 것들이 쭉 순서대로 하면 순서대로 이 순서는 무슨 순서냐면요 접수 순서예요. 접수 순서. 그 등기부 등본은
매들 며칠 제 몇도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갑구 을구 두 개를 순서대로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전입세대 확인서를 띄워보시면은 그 집주인 아닌 그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시대 확인서에 매들 며칠 그 전입신고 날짜 써졌고 이름 써 있어요. 그놈을 전입신고일 그걸 이따 씌워놔요. 이 아까 순서대로 쭉 하다가 이게 여기쯤 들어가네요. 이게 그럴 경우는 무셔도 됩니다.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낙찰하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이 들어가 버렸네요. 일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제일 좀 아직도 이 법에 원래는 경매에서 후순위 물권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으려면은 전입신고 플러스 이사, 다른 말로 인도라고 그러죠. 인도 플러스 확정일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되어 있어야 후순위 물권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아요.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갔을 때, 그럴 경우는 자기 선순위한테는 대항하지 못해요. 만약 이 사람이 이거 들어갔어요, 여기. 그러면 1번 물권자에게는 대항을 하지 못해요. 그 대신에 이 사람이 받고 나머지 돈이 있으면은 두 번째로 자기가 싹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싹 받아갔기 때문에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나, 이 사람이 받고 나머지 있으면 그 나머지에서 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경우는 만약에 배당 받다가 못 받은 금액만, 아까 주택임대차법법 5조에 7인가, 제가 또 그 조문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원래는 경락으로 인해서 임대차 관계가 말소돼요. 소멸해요. 그런데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는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고 계약자한테 옛날 자기가 계약 맺은 그 계약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자는 이 사람이 배당 신청했으면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주고 쫓아내야 돼요. 그건 나머지 돈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자기가 줬은 돈은 원래 법 이론대로면은 네가 줄 돈을 내가 줬으니까 나한테 주라 이렇게 해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민사에서는 돈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형사하고 틀려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입찰인은, 제3자의 입찰은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확인이 가능해요. 여기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전입신고와 이사를 가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난 걸로 인정을 하고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까지 받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 확정일자 안 받아놓은 사람. 여기는 전입신고와 이사를 간 사람은 3조의 2항? 3조의 1항 주택임대차법법, 거기에 따르면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확정일자 받아놓지 않는 사람도
않는 사람, 확정일자 받아놓든 안 받아놓은 관계없는, 받아놓은 사람 더 좋고, 안 받아놓은 사람도 그 집이 상속, 증여, 매매로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는 그 후주인, 새로운 주인에게 전주인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든 안 받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지금 미리 이렇게 몇 번 설명드린 거는 나중에 나오면은 좀 안 헷갈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인이나 여러분 아들이나 누가 전입 들어갈 때, 전세 들어갈 때, 임대차 들어갈 때요. 자꾸 우리는 전세, 임대차, 전세 헷갈리는데 등기하지 않는 전세는 임대차예요. 등기되어 있는 전세는 용익물권으로 전세고, 예. 무조건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월세로 들어가든 전세로 들어가든 무조건 들어갈 때는 집주인이 등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까지 받아놓은 걸 습관적으로 받아놔야 돼요. 그러나 혹시나 그 집이 경매 넘어왔을 때도 손해를 안 봅니다. 안 봐요. 그 대신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 띄워보고 깨끗한 상태예요. 그럴 때 이야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확정일자 받아놔봐야 경매 넘어갈 경우는 그 사람한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나 마나 전세권을 요새 많이 설정해 주기 때문에 70% 뭐 80%까지 설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집 경매 넘어가면은 그 사람이 먼저 받아가고 내가 받기 때문에 못 받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3억 3천, 최저가격이 2억 6천인데, 4천만 원, 3천만 원, 7천만 원 더 주고 싸갔어요. 더 주고. 예. 우리 그때 이거 갔다 오신 분이 여기 있던, 아니면 야간에 있네요. 예. 직접 구경으로 두 분인가요? 아니죠? 그 두 분이 갔다 왔답니다. 가서 보니까 열 몇 명인가가 경쟁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비싼 사람이 많이 썼답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귀신들이 돼가지고, 비슷한 가격에 써냅니다. 비슷한 가격에. 이 사람은 그 최저가격보다 7천만 원 정도 더 쓰고, 그래도 얼마 이익 봤어요? 한 4천만 원 정도 이득 본 거죠. 꼭 이 집이 마음에 들었다. 이것은 그 건축 은혜가 한 6, 7년밖에 안 지났고, 그 다음에 위치도 굉장히 좋고, 뭐 최고는 아니지만은 위치도 좋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높이 평가됐어요. 그래, 여러분도 사시려면은 이 정도 가격을 써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바로 밑에 차순위 매수 신고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이 1등 사람이 안 샀을 경우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차순위는 2등이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2등이자 그 차이가 보증금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이 사람하고 보증금 차이가 더 나면 안 돼요. 보증금은 얼마예요, 이것은요? 2,610만 원이잖아요? 그러므로 차순위 자격인 사람은 얼마요? 3억, 2억, 2,600만 원 보면 3억 3천, 2,330만 원이야? 아니요. 3,300 몇만 원? 그 이상이 차이 나면 차순위 자격이 없습니다. 그 10%인 보증금 그 안에 나왔어야 돼요. 그리고 집행걸, 여러분도 그래서 경매 안 하신 분은 꼭 구경 가서 한번 앉아서 구경하고 오세요.
예. 그 사람이 집행관이 그렇게 불러줍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 혹시 신청하실랍니까? 물어봐요. 예. 그럼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아는 걸로. 대부분 안 합니다. 왜요? 1순위가 포기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찜찜해요. 그래서 안 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 팔리니까 꼭 여러분들 사실 때 이렇게 쓰시고 사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그럼 어차피 팔아도 2년 있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1억 이상은 이익 볼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래 빚을 돈이 모자란다. 내가 한 1억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빚을 얻어가지고 은행비 들 때는 요새는 30년에서 20년으로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금 분할 상환을 요구합니다. 가계대출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20년 동안 해요. 그러면 한 달에 지금 금리가 아직도 안 내려가지고 한 달에 110만 원 갚아야 돼요. 그럼 2년 동안 열심히 갚고 집값이 올라가면 푸닥 팔아버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차익 이익 보고요. 하여튼 돈 벌려면은 몸으로 때우든지 머리를 굴리든지 두 개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출, 좀 더 유찰됐네요. 네, 이것들은 또 24평, 이건 상당히 높이 평가됐네요. 아, 청솔, 네, 청솔 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초원보다는 좀 뒤에졌지만은, 예, 여기 상당히 많습니다. 그, 세대수가. 눈 가운데 있고, 예, 교통도 괜찮고. 예,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여기 분양이 안 돼가지고, 와서 꼬시더라고요. 세 채 사시면은, 뭐, 하여튼 아주 무지 싸게 세일을 하겠다고 꼬시더라고요. 그때 샀어야 살았으면은 그래도 1억 이상은 벌었는데, 제가 좀 뭐가 씌웠는가 봐요. 그때는 이율도 무지 쌌어요.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것은 세종시에 있는 그 아파트 막 새로 막 졌거든요. 그때 막 그 34평들, 24평들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것도 막 요새 분양 산자는 것처럼 뭐 보증금 얼마만 내면은 뭐 중도금 딱 대출해준다. 그래서 월급은 특히 막 월급쟁이들은 확실히 좀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 젊은 애들은 분양 받았어요. 빚내가지고. 우리 좀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큰일 날까봐, 예, 그 빚을 못 내고, 그랬는데 그 분양받고 한 달, 두 달 있으니까 분양가보다 두 배로 피가 붙어서 팔리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 쓰려가지고,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아파트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잠깐만요. 여기 한번 이름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모종동에 있는 그 아파트는 임차인이 없었습니다. 여기 당사자 내역. 여기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있는 것들은 내가 낸 돈으로 지네들이 빚잔치, 즉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 무슨 1억짜리가 1,0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웬 떡이냐. 그리고 내가 1,500만 원 주고 샀어요. 야, 이건 뭐 1억짜리 1,500만 원 샀으니까 내가 8,500만 원 이익 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인수된 금액, 절대로 인수된 금액이 깽뚱하게 높은 가격은 없습니다. 한 7천만 원 내가 인수한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8,500만 원 주고 산 거죠, 그 집이. 예. 그래도 내가 손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 1,500만 원짜리 주고 사서 나 좀 땡 잡은 줄 알았는데, 8,500만 원이네요. 이래서 손해본 것처럼 느낄 뿐이지, 그렇게 크게 손해본 건 아니다.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이 아내를 대충 그런 판단 능력, 분석 능력만 있으면 돼요. 이것은 그런 인수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면은 바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이사 가기 전에 도배도 오고 좀 손 좀 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 문제가 우리가 채권, 물권, 또 권리 분석을 좀 하고 싶은 분, 그런 사람들은 채권, 물권이 많이 나와요. 채무자, 채권자, 그 다음에 이것들은 압류권자, 그 다음에 이거 안 나오는데 가압류권자, 이런 사람들은 이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 다음에 물권은 여기가 뭐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아니면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유치권은 안 나옵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 유치권은 공시 방법, 즉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표시인데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은 공시 방법이 점유예요, 점유. 등기가 아니에요. 다른 물권들, 즉 물권은 많은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대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공시 방법인데 그게 등기입니다. 등기. 채권은 어떤 사람에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예, 어떤 사람, 그냥 사람과 사람, 개인과 개인, 계약을 맺은 사람들끼리 문제예요. 예, 그래서 대인권이라고 그러고 지네끼리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공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계약서예요, 계약서예요. 그것도 공시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안 보여줘요. 예, 다른 사람 몰라요. 계약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지네가 임대차를 맺었는데 안 맺었는데 몰라요. 다른 사람은. 지네끼리 문제예요, 자기들끼리. 그게 채권 채무 관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채권자, 요구를 받는 사람이 채무자예요. 이 물건은 어떤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 이 민법에는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채권은 우리 많지만은 민법 채권법 편에 14가지 전형 계약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는 계약의 종류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걸 이렇게 14가지로 딱 나눠놨어요. 그걸 14가지 전형 계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채권은 지네끼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계약 자유 원칙이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물권은 어떤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물권 법정주의는 다른 말로 물권의 종류와 창설은 법 혹은 관습법 이외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게 물권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헷갈리는 제일 부분,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집 없는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민법을 편집하면서, 그러니까 광복하고 그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일본법을 우리한테 적용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광복되고 그 다음에 민법을 새로 편찬하는데 그 집 없는 사람, 하필이면 그때 그런 일만 없었으면 이게 복잡한 일이 안 생겼는데, 우리나라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집들이 많이 파괴돼 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집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벌집이니 뭐 판자촌이니 막 이런 게 생기고, 집 있는 사람은 떵떵 이러고 막, 지금은 건물주들이 좀 이렇게 조물주처럼 행사하지 못하지만은 옛날에는 조물주처럼 행사했어요.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이 집주인들이.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을 보호주기 위해서, 이 전쟁 때문에 그런 일이 벌었어요. 6.25 전쟁 때문에. 사실 6.25 전쟁은 일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인데,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었죠. 아니, 일본을 반절 나눠가지고, 위에는 소련이 가져가고, 밑에는 미국이 가져가던 거, 그렇게 했어야지. 왜 느닷없이 우리나라를 반절 갈라가지고, 위에는 소련이 가져가고, 밑에는 미국이 가져갑니까? 예.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일본은 운도 좋았어요. 일본 좀 원자폭탄 한 방 더 맞던가, 아니면은 일본 반절 딱 잘라가지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었죠. 반절씩 가져가던가. 우리나라는 완전히 독단적으로 독립을 시켜버리던가.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그때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친미 쪽도 있었고,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독립운동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네들끼리 일사불란하게 뭉쳐가지고 주장을 했으면 우리나라 완전 독립된 국가로 남아있었을 텐데, 이게 양쪽 전부 다 웬 떡이냐. 예, 나도 한 자리 하자. 이래가지고 이게 반절로 쪼개진 거예요, 이게. 그러다 느닷없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서울이 초토화돼 버렸네요.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법을 편찬하는데 집 없는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채권하고 물권이 완전히 좀 이상한 법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게 채권에 있는 전세가 물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물건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주인이 이 등기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파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등기는 파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 사봤잖아요. 예? 그렇게 쉬우면 제가 물어보겠어요? 누가요, 이거? 예? 그렇게 쉬우면 또 물어보겠어요? 파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이에요? 둘이 같이 해야 돼요. 등기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동신청주의.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 들어갈 때 전세 등기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협조를 안 하면은 전세 등기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금 현실에서는 등기를 누가 합니까? 참. 방금 말했잖아요, 방금.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근데 현실에는 누가요? 법무사가 합니다. 법무사가 갈 때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이임장을 가져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한 명, 사는 사람이 가면은
파는 사람의 위임장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 부동산 팔 때 그 서류 중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하나가 끼어 있어요. 등기할 때 필요해서 그래요. 등기할 때. 그런데 그 초대 대법원장인 김영노 씨가 우리나라 법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김영노던가? 까먹까먹하네. 김영노. 즉, 지금 현재 김종인 할배의 할아버지. 예. 김종인은 조상 잘 만나가지고 국회의원을 몇 번이나 했어요? 선거를 한 번도 오지 않고 비례대표적으로 4번인가 했어요.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원래 비례대표제는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 4번이나 했어요. 왜 그래요?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법을 만들다시피 한 사람이었어요. 가인 김영노. 우리나라 법의 아버지입니다. 그 사람이 집 없는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채권에 있는 전세권을 물권으로 옮겨놨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등기를 안 해줘 버리네요. 그래서 실제로 여가 있지만은 역할을 못했어요. 명목상 용익물권에 전세권이 있지만은 집주인이 등기를 안 해가지고 물권적인 효력이 없어져 버렸네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 채권은 원래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야 이거 등기를 못 하네 이거. 그래서 그 임대차 나중에 좀 시간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릴 텐데 14가지 전형계약 중에 대차형 계약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부동산 임대차는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집을 사가지고 임대차 계약할 때 전세 등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보증금 있는 거 전세가 됐던 보증금 있던 거 전세 등기를 안 해주면은 그 임대차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등기. 근데 그것도 등기를 누가 해요? 그 부동산 주인하고 부동산을 빌린 사람이 둘이 같이 해야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부동산 주인이 등기를 협조를 안 해주면 못해요. 그래가지고 채권에 있는 부동산 임대차나 그 전세나 두 개다가 보호를 못 해주는 그런 일이 발생됐네요. 그래서 그 월세랄지 등기 못한 그 사람들, 등기 못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명확히 알아야 그 나중에 민사집행법에서 딱 달랑 한 조문 나와 있는 그걸 완벽히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어떤 사람이 무슨 민법을 다 공부하고 주택임대차법을 다 공부하고 민사집행법을 다 공부하겠어요? 네.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아니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데 그것까지 다 공부하면 사법고시 보지 뭐들어 공인중개사 시험 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인중개사, 법무사 시험 보는 사람도 그게 관계된 거 공부하면 안 돼요. 틀려도 관계없어요. 그거 만약에 맞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공인중개사 법무사 합격 못해요. 왜요? 그 3개 과목을 다 공부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는 그 시험 봐서 들어간 법무사는 그 공무원, 법원 사무관이나 법원 주사나 그 다음에 검찰이나 들어간 사람 몇 년 이상 지나가면은 일부 과목만 시험 보면은 변호사 자격증이 나와요. 근데 또 일부 사람들은 과목 많은 것을 싹 보고 들어가야 되고 공무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런 법무사 자격증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도 민법이 너무 양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한 60점에서 그 60점 정도 맞고 나머지들을 70점 정도 맞으면은 훌륭하게 합격을 해요. 민법은 너무 공부만 하면 안 돼요.
떨어져도 뭐, 그래서 그가 뭐, 그거 떨어져 몰라도 합격은 나는 아무 애로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민사집행법 92조인가 94조인가 거기 나오면은 저걸 케이스별로 또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처음 보신 분들, 그런 분은 몸만 있으면 돼요. 용기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왜 제가 한 서너 개 정도 조심해라. 예. 절대로 공짜는 없다. 만약에 감정가격이 10억짜리인데 뭐 한 5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뭔가 내가 인수한 금액이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수한 금액이 얼마인가 보시고, 그 대신에 가끔가다 물건 중에 다른 사람한테는 필요 없고 나한테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아무도 안 사니까 유찰이 계속 되겠죠. 예, 좀 이따가 유찰이 어디까지 되는가를 민사집행법 조문을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정말로 그저 땅을 줍는 경우도 생겨요. 예. 그 다음에 또, 돈이 내가 그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 수리비랄지 리모델링비가 배보다 배꼽이 크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싸도 사면 안 돼요. 다 무너진 목욕탕. 그거, 가격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안에 리모델링인데. 딱 배관 녹 다 설었죠. 안에 그 물 다 부서졌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랑 경쟁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관광지에 있는 펜션이랄지 그런 것들. 전기 다 끌어와야죠. 상하수도 다 만들어야 되죠. 그건 뭐,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싸도 사시면 안 돼요. 자,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물건 가지고 민사집행법 안에, 예, 오늘은 맛보기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한 10분 쉬십시오.